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월 정신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황당한 발언들 그리고 행보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민 중산층 중심시대 여는 게 5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이다. 그러면서 뭐 미래 세대 얘기를 하고요. 뭐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뭐 R&D 예산 박살내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건.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광주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월 정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 그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말은 저렇게 계속하죠.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정작 그 광주 그 5월 정신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어제의 윤석열, 오늘의 윤석열, 내일의 윤석열이 다 다르다. 심지어 자기의 주장과 이 행보가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기가 막힌 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랑 5.18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두 개를 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도 외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요런 거 빼면 잘했다. 뭐 요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두고 그걸 왜 뺍니까? 정치를 도대체 뭘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헛소리를 해놓고 대선 후보 당시에 개사과를 툭 던지죠. 논란이 커지니까 개사과나 먹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개사과 논란까지 또 터져서 논란을 계속해서 키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겠다. 이게 이 자체도 진심이라고 믿기가 어려웠죠. 왜냐면은 전두환 옹호를 해서 사람들이 분노한 목소리를 내니까 개사과까지 투척해놓고 문제는 광주에 가서 또 제대로 반성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준비해간 A4 용지를 그냥 대충 읽고는 한 잔에 그냥 다들 이거 광주 와서 술 맛이 좋구만 뭐 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술잔 폭탄주를 만 게 아닌가. 당시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많은 비판을 했었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계속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막말, 허위 조작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18 정신을 전문을 헌법에다가 수록을 해야 된다. 요런 얘기가 나왔었고 보시다시피 국힘의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이건 당연하다. 이게 황우여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국힘 여태까지의 지도부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어제 민주당에서는 광주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과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 논조를 보니까 좀 웃긴 게 광주 텃밭을 방문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안방의 새과시에 나섰다. 아니 이게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 무슨 한마디로 그냥 자기 안방에 가가지고 민주당이 또 윤석열 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TK에서도 안방 새과시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그 국힘을 두고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다. 이재명 대표님도 이렇게 비판을 했죠. 왜냐면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고 국민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짓까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반드시 5.18 정신의 헌법 수록 개헌을 이뤄내겠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의 여러 가지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면서 결국에는 이 5.18 정신을 극우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극우가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보수라 그럽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극우라고 불리는 그 세력들은
앞으로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면 뭘 가지고 장사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북한군 개입이다, 폭동이다,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어코 계속 막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덧붙여서 윤석열 특검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것도 보수 진보할 거 없는 문제죠. 근데 이걸 계속 반대하는 건 진실 은폐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냐? 80년 5월 광주에서 발포 명령자를 찾지 말자,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5.18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는 이 과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5.18 폭동 타령하는 인간들, 제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은퇴하고 2010년도에 그런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문화나 제가 온라인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도, 인방에서 그냥 5.18 폭동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3.1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게 그냥 남들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실제로 맞잖아, 할 말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 방치되어 왔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 남기고 뭐 영상 만들고 그게 계속 유통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워낙 막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그리고 검찰 문제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 1980, 이걸 5월 18일에 좀 사비를 써서 어제 영화 단체 관람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당일 노쇼가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앞부분에 이렇게 빈 좌석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특히 독립영화 같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고 좀 알리면 좋을 영화들, 그런 쪽에도 좀 집중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노쇼가, 특히 당일 노쇼가 이렇게 많으면 이거 안 되죠.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오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제가 또 신뢰를 가지고 사전에 노쇼 방지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또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오신 분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정치오락실 정재우님이 이번에 또 많은 준비 과정부터 문자 등등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1980 영화뿐만 아니라 세월호 관련 영화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입소문도 내고, 그래서 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냥 내가 잘 봤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SNS 커뮤니티 같은 데에도 많이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게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크게 안 와닿으니까 뭐 옛날 얘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믿고 그걸 파고드는 정치인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끝났다고 보지 않느냐? 방식은 달라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처럼 막 군홧발로 막 사람들을 짓밟고 거리에 막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동안에 다른 기관들이 개혁이 되고 나니까, 물론 이제 미진한 부분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검찰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마치 막 주무르듯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 인사 잡음에 막 발끈을 했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을 무시하냐 지금? 이게 장관을 어디 무시하냐? 내가 장관인데요. 다 인사 제청권자로서 인사 만들어서 하는 건데 대통령실 누가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는 다른 사람을 주목했잖아요. 그때는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열심히 주목해줬어요. 그때는 뭐 검찰총장이 그냥 숨만 쉬어도 검찰총장이 숨을 쉬고 계신다, 거의 이 정도로. 심지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통로에서 그냥 밥 먹으러 가면 그게 또 뭐라고 기자들 몇 명이 거기에 막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통로 찍어갖고 계속 보였어요. 윤석열이 어디 쳐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어디 쳐다보셨다. 뭐 거의 그 정도로.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도 검찰총장의 얘기니까 이건 진리다. 그때는 그래서 법무부 장관 들이받는 게 마치 막 공정,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띄웠는데 지금 정작 법무부 장관 얘기를 또 저렇게 주목을 해주고 이현석 검찰총장 얘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현석 총장이 7초간 침묵을 한 걸로 많은 여러 해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거 패싱 당했다는 거다. 근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현석 총장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부터 결기 있게 검찰 조직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나 이거 검찰 옷 벗고 나가게 되면 난 여러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초반부터 얘기를 했다면 그 탄력을 받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금 총선 민주당에서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특검 흐름으로 쭉 이어지니까 그럼 일단 검찰 기존에 있었던 그 수사 라인도 나도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특검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이 검사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구색이라도 좀 맞추자. 거기서 갈등이 벌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소환조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요걸로 어디 감히 어디 그 검찰에다가 김건희 그 V1을 부르려고 하냐. 이런 걸로 지금 이 검찰 내부에 엄청난 칼질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결국 여기서 이창수라는 중앙지검이 등장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리고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 단어 자체도 많이 오염이 됐죠. 마치 안철수 씨가 뭐 새정치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 법과 원칙 얘기하는데 법과 원칙 중요하죠. 누가 법과 원칙 따르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보수, 진보, 뭐 태극기 뭐 다 떠나서 나는 법을 어길 거고 원칙 안 따를 거라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말은 저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딴짓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정작 뒤에서는 자기 가족 지키라는 대통령이 지금 현 모습이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이 저는 이 한 줄 이게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 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랑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른 인격체고 정말 그냥 다른 인간이다. 거의 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본부장 리스크에만 집중하고 그걸 지키겠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이제 계속 이 폭탄을 던지면서 지금 막 딸의 송금 의혹이라는 보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춘추관장을 소환조사한다는 얘기가 단독 보도로 나왔었고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이 출국 정지를 당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랑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 정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가 나왔던 전 사위.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전 사위까지도 탈탈 털면서 막 출국 정지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또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 검찰입니다. 또 검찰이고요. 이거 언론 개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던 그 문장일 거예요. 뭐뭐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뭐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뭐뭐 한 것을 뭐 포착했다. 뭐 이런 거. 알려졌다, 전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형적으로 검찰에서 흘리기를 할 때 나오는 보도 양식이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언론에 흘렸다고 반발하는 그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문다혜 씨에 따르면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갖고 가더니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이창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질 거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바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사건 관할지는 서울이다. 그래서 이 사위 의혹이라고 저렇게 붙이면서
수사 지휘를 이창수가 했었고 이 사람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왔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갈지도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즉각 비판에 나섰고요. 여기저기 그냥 압색하고 계속 그 기사를 반복해서 내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뭔가 아무튼 잘못한 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정치 저간여층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계속 이용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탈탈 털던 찐윤 검사, 이 이창수라는 사람이 계속 해왔던 게 결국 저런 찐윤 검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친윤을 넘어서 찐윤, 무슨 찐찐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남는 거 아니냐. 지금 본인들이 기세 등등하게 설치고 있지만 결국 그 한계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죠. 본인이 빚을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다. 이것도 또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 있는 그 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이건 전 정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건 다음에 그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쌓여놨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게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수습하는 데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겠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그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관계 특히 망쳐놓은 게 전 가장 두렵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니네도 맨날 윤석열 그 전 정부 탓한다고 하더니 니네도 맨날 또 윤석열 탓하냐, 이런 얘기 100% 1000% 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렇게 실드를 치게 될 겁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다 전 정부 탓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진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랑 그냥 저렇게 구호만 외치고 이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도 계속해서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게 만드는 게 지금 검찰이 의도한 바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수사를 막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면서 민주진영에는 계속 폭탄을 던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거고요. 최근에 또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국힘 초선들한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협상 카드로 들이미냐. 근데 황우여 씨, 이 사람이 지금 국힘 비대위원장인데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땐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한 너무 지금 뻔히 보인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외교 문제, 이게 국내 정치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특히 교육 문제도 굉장히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교육, 연금 문제, 지금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국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단기간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2030년, 205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국내 문제는 어떻게든 정치, 입법부에서 해결을 하고 노력한다 치더라도 이 외교 문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해외에서는 이걸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뻗팅기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라인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뭐 페이, 배달, 쇼핑몰,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전부 놓치게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고요. 결국 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현 정부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오셨는데, 이 배후에는 일본 자민당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대한민국 보수 혹은 극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수와 극우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도 이런 지점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이명박 정부의 심리전에 낚여서 분노하고 민주진영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했죠. 원래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도 실제로 그 커뮤니티에 상주를 하면서 그런 잘하고 있구나, 경제적으로는 잘하고 있고 그냥 맨날 정치적으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10대 20대 중반 정도까지 했다가
아, 이게 심리전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역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이것저것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일본 얘기가 나오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지금 과몰입했나? 너무 내가 심한 건가? 근데 실제로 국정원 얘기가 나오고 무슨 막 홍영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이랑 막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극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더 지금 뭐야 이명박 정부 때 주목을 받고 막 국정원의 돈이 막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막 보도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심각하다. 왜 또 일본일까? 왜 항상 일본일까? 대한민국을 보수하는 건가? 일본 저 극우 세력들의 주장을 보수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일본 자민당이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여기서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아마리 아키라, 이 사람을 배우의 주축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문제에 입김이 가장 센 사람이라 하고요.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이 나온 거죠 지금.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아마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 상승을 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냐? 이게 왜 그 기시다 정권 지지율 상승이 되냐? 네이버 지분을 1%라도 갖고 오면 일본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우리 기시다가 한국을 콧대를 눌러줬다, 경제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로 라인 사태 이후에 갑자기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7%포인트나 올랐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뭐 라인 사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뭐 네이버 클라우드를 넘기거나 소프트뱅크가 자체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분을 만약에 매각을 해야 된다면 네이버의 중장기 과제인 AI 사업, 사실 이 AI 사업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거액의 매각 대금을 받든가.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의 국익, 경제적 이익,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할 때마다 국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딴 나라, 미국에 가갖고는 바이든 형님 하고 막 고개를 팍 숙이고, 무슨 뭐 노래나 그냥 부르고 왔다는 얘기나 들리고, 한국인들의 국익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익을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런 영업사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영업사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저 명함이나 파가지고 저게 제대로 된 영업사원이냐고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최근에도 라인 사태가 이미 충분히 많은 시민들한테도 분노를 일으킨 상황에도 기시다와는 충분히 신뢰하는 관계다. 그럼 자꾸 양국관계 뭐 미래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가 막히단 거고, 아니 저렇게 뭐 넥타이 풀고 소맥 러브샷 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본인이 지금 그냥 민간인 윤석열이에요? 민간인 윤석열이 저렇게 뭐 기시다를 좋아하든 말든 신뢰를 하든 말든 소맥을 말든 폭탄주를 마시든 그 알바입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아니 임기 끝나고 뭐 일본 가갖고 그냥 놀든 말든 하라니까요. 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도 그렇고 지금 독도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민방위에서 일본의 지도가 떡하니 나오냐 이겁니다.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특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게 뭡니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게 진짜 실화냐? 설마 했죠 사람들이. 에이 말이 되겠어? 근데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가 저런 얘기를 했었고요. 3.1절 기념식에도 저렇게 자위대 세로 드립을 쳐서 난리가 났던 게 몇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얘기가 아니에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자위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김태호라는 사람 도대체 뭔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고 군사기밀도 유출시킨 이런 사람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또 와가지고 안보실 1차장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김태호가 뭐길래 도대체. 이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걸 두고 비판을 하면 그냥 치트키처럼 쓰는 말이 있죠. 아, 반일몰이 하지 마라.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런 말 했었죠. 뭐 촌스러운 뭐 친일 반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그때도 많은 비판을 불러왔었는데 거기는 뭐 아베 중심의 자민당 뭐 집권 뭐 관련한 공개 간담회에서 논란도 많이 키웠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끔 인용하면서 막 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본인이 엄프라고 막 도구로서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떤 가치를 강조하셨고 싸워야 될 때는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외 막 다른 나라 가가지고 무슨 뭐 깡패 마냥 지금 국내에서 본인들이 막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듯이 그런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외 나가갖고 아무데나 가갖고 싸우고 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일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자는 거죠.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불신하고 경계를 하는 일이다. 넥타이 풀어제 끼고 소맥 말았다고 막 엄풀하고 나는 신뢰하는 관계다. 그러면서 자꾸 택도 없이 미래관계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불신하고 경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퍼주는 게 그게 외교입니까? 그럼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게 보수냐고요.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열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 보수의 품격이 떨어졌다. 어떻게 저런 게 대한민국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것도 이 단어의 자꾸 언론에서 보수가 국힘, 진보가 민주당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니까 그렇지, 민주당이 오히려 그 보수적인, 보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개혁해가자는 민주당의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왼쪽을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 그런 정당의 그 포지션이 뭐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 뭐 이런 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 녹색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하려다가 노회찬의 정의당 이후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와 진보라는 걸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특히 지금 2024년에는 되게 올드한 구분이다. 더 이상 그런 걸로 나눌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어쨌든 그동안 해왔듯이 기존의 보수는 국민의힘, 진보는 민주당, 이러니까 모든 게 엉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냐 이겁니다. 저들은 보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신인규 위원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봅니다. 저랑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당이든 아니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계속 설득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설득에 실패했다 하면 전략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또 설득하고, 도저히 내가 설득을 못했다면 그걸 인정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외교는 외교대로 망치고 있고, 국내에서는 자기네들 뜻 안 되면 갑자기 검찰이 쓱 등장해가지고 뭐뭐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들을 보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런 체험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행사라기보다는 서거 15주기,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계기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비전 2030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에 2030년 대한민국을 구상하면서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리신 거죠. 그때 국가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지국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게 갑자기 복지 예산을 확 늘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국가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2030년을 대비해서 그 대통령, 뭐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민했던 분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고민합니까? 거의 그냥 무슨 욜로예요. 나 그냥 오늘만 술 마시고 즐기면 돼, 뭐 거의 이런 셈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에 가시면 구석구석에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뒀는데, 입구에서 이런 팜플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말꼬리 잡자, 그냥 욕하자, 이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서, 토론, 사색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서합니까? 하물며 막 박근혜 씨도 제 기억에는 뭐 무슨 어떤 책 얘기하고 뭐 실제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읽은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태까지는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름 휴가철에 대통령이 추천한 책은 이런 게 그래서 막 베스트셀러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밀턴 프리드만만 평생 갖고 갈 겁니까? 무슨 선택할 자유 그거? 아니 책을 읽어야죠. 대통령이 물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여러 번 읽을 수는 없겠죠. 바쁘니까. 근데 그래도 휴가철이라도 책을 읽어야지 맨날 그냥 사진 보면 술 마시고 있고 이러니까 제대로 된 사색을 할 수 있겠냐고요. 멀쩡한 상황에도 지금 일도 많고 평생 그 고민을 해온 사람들조차도 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막중하고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맞을까? 이 생각이 설령 내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내 뜻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너네들은 멍청하니까 내 말 따라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하죠. 그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종합예술이란 거예요. 내가 맞는 말 한다? 이 방향이 옳다? 이런다고 사람들이 설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와 시민운동은 다르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안에서도 정치를 시민운동처럼 하는 노선에 저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분들하고는 제가 교류가 적은 거예요. 거의 안 하는 거죠.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어쩌겠습니까? 근데 전 생각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녹색정의당이 왜 망했는가? 왜 류호정, 장혜영, 심상정의 그 정의당이 망했는가? 이걸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유연함도 필요한 거다. 누군가는 유연함을 보였을 때는 비겁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쭉 그냥 그걸 밀고 가는 게 결코 용기, 대단함, 신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한번 좀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인생 네컷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또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쭉 마무리하고 나가는 길에 인생 네컷을 찍을 수 있는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오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엄지척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파이팅도 하고 네. 저도 이거 찍었는데 아무튼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에 가시면 6월 30일까지 이 비전 2030에 대한 이 공간을 마련을 해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만간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뭐 커뮤니티에도 좀 글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노무현 시민센터에 방문하시게 되면 이 비전 2030을 꼭 한번 보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었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기대조차 안 되잖아요. 말로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 지금은 이제 2050년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땐 비전 2030이었으면 우리는 이제 비전 2050 205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지금 해야 될까? 그럼 문제 많잖아요. 막. 저는 그 중에서 디지털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뭐 심리전, 여론전, 인지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각각의 그 영역이 있죠. 기후위기 문제도 무엇보다 심각하고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등등등 뭐 연금 문제도 말할 것도 없고요. 노동, 교육 이런 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이네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 더 해가지고 의료 개혁까지 뭐 4대 개혁이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제대로 뭐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정부를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리고 단순히 그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그 민주당이 결국 그 대한정당으로서 집권을 하게 됐을 땐 우리는 그러면 그 이재명 정부를 바라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지금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뭐 기본사회에 대한 토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 아이디어들이 추가되고 좀 더 섬세하게 다양한 의견들이 보태졌을 때 더 완성형으로 간다 생각합니다. 완벽하면 절대 없죠. 이재명 대표님이 5년간 집권하신다 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됐다. 완벽하다.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계속 결론적으로는 공부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시민센터에 가셔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하셨었고 그런 미완의
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도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